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증권 AI 빅데이터본 팀장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발표 시간을 이때를 주셨을 때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졸린 시간에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면 사실 많이 좀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회자분께서 고맙게도 약간 기지개를 피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AI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요.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은 대단히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셨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F1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데이터셋이라는 게 뭔가요? 이걸 가져가셔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뒤쪽 질문이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AI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고급부터 초급까지 쭉 다 계실 거고요.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저 말고 다른 부분에 발표하신 분들이 아마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조금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서부터 올라가서 저희가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컨텐츠 내용이라고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제목부터 인공지능이 뭐냐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대답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냥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공지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습니다. 이제 두산백과사전에 가서 보시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학습, 사고, 자기 변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사전을 보고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AI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가장 큰 사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손에 꼽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많이 인용하는 편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인공지능의 역사가 되게 길 수도 있고 되게 짧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사실 2016년에 알파고라는 이 딥마인드사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녀석이 저에게 소개가 되기 전까지 인공지능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부 학계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계셨지만은 뒷부분의 설명들을 개고양이 문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한 20년 가까이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불모지라기보다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ROI가 별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모두 깨버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사람을 이겨나가면서 계산 능력이 뛰어나면서 사람을 이겨나갔고요. 사실 이걸 할 때도 저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대국을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세돌이기 때문에 1승을 겨우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인공지능 누군지 아시나요? 영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베네딕트 컴버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미테이션인 게임이라는 어떤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돼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앨런 튜닝이라는 박사님이시죠. 이 부분이 사실 영화에서는 이 부분의 다른 부분인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
어떤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또 다른 성과 중에 부분 하나가 인공지능이 뭔지 정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뭐 제가 찾아봤을 때는 16세 때 사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튜링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이름을 따서 진행이 되고 있죠. 튜링 테스트입니다. 여기 앨런 아까의 튜링이 되어 있고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앞에 사람 앞에 단말기를 두고 그 단말기에 알 수 없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서로 대화를 했을 때 반대편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조건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테스트를 근데 1950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건 2014년에 영국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 팀이 열심히 만들어서 겨우 통과를 했죠. 논문으로 나온 거는 50년대,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데는 2014년.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이 캡차라는 부분이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익숙하실 건데요. 약자가 뭔지 아시는지 저도 찾아보고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약자로 쓰는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 and Human Apart라고 되어 있죠. 네,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완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는 거죠. 아마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은 요 부분부터 보셨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뭔가요? 자동으로 스팸 메일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가입 같은 거 못 하려고 당신이 사람인 걸 증명해 보세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를 단어를 적어 놓고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배경을 바꾼다던가 하면 컴퓨터가 못 찾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점점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게 뚫립니다. OCR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뚫었죠. 자, 다시 눌러서 자동차를 찾으세요. 소방서를 찾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정확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빨리 찾느냐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이제 기계가 사람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런 캡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되는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뭐 그냥 그러는데 이제 딱딱한 걸 넘어가서 개고양이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개고양이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에 걸치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인데, 자, 여기서 개가 어느 걸까요? 어렵죠.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봐, 이건 대걸레네. 개인가? 얘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부분이 됐죠. 사실 이게 컴퓨터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어떨까요? 자, 이제 치어와 머핀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점점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둘 다 특징을 보면은, 자, 여기에 특징을 세면은 어떻게 해요? 코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눈이 있고 뭐 비슷하네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컴퓨터를 속이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 이 사진 방금 되게 웃으셨지만은 이거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그 인간의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생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가 이걸 구분하려면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아까처럼 컴퓨터가 이거를 이 전 단계를 구분하는 데까지도 필요한 기술력과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대단히 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ROI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100만 들여가지고 뭐 이
3억을 들여가지고 최신의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능이 얘를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초등학생을 데려와서 자 여기서 치와와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죠? 잘 찾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비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였을 때 이제 언제나 이런 설명이 되면 bat하고 뒤에 붙여서 나오죠. 점점 성능이 좋아져서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바둑이라는 부분에서 사람을 이길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선 사실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계속 나가보도록 하죠.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드러나면서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역시 읽어보면은 역시 사전은 학교 공부할 때만 소용이 있고 현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는 이해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부분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근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엔 지도, 그다음 비지도로 가서 강화학습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마 지도학습 초반 그리고 이제 비지도학습의 어느 정도 초반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학습에서 강화학습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인터넷 보시는데 AI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캡차 같은 것도 통과하는 녀석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케이스고요. 맨 마지막 딥러닝 단계에는 케이스조차도 관계없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가는 단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전만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게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다시 개고양이 문제로 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순서로 발전해 나간다 그랬는데 지도학습에 제일 쉽습니다. 이전까지 사용되는 방법이었고요. 아마 라벨링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벨링의 뭐 어떤 부분은 라벨링이 되게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인형에 눈 붙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라벨링이라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라벨링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말이 맞습니다. 아까처럼 개고양이 문제를 라벨링을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초등학생한테 가서 사진 이만큼 주고선 자 여기서 개를 골라보세요. 얘를 고양이를 골라보세요. 나눈 다음에 개를 개라고 적고 고양이를 고양이로 적는다. 역시 라벨링을 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쉬운 일이죠. 자, 저희가 뒷부분에 말하겠지만은 자 여기 CM에 적혀 있는 IDS, IPS 시스템에 약 3만 개에서 30만 개의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침해 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구분을 해 주십시오. 같은 라벨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초등학생이 할 수 없겠죠.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걸 나누냐에 따라서 매우 쉬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은 겁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이 라벨링을 해서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고양이 사진을 쭉 모아놓고 얘는 고양이에요 라고 전부 다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개를 모아놓고 얘는 다 개예요 라고 가르쳐 주고서는 라벨을 다 개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 보시면 뭐 CNN이다 아니면 뭐 DNN이다 뭐 CDC다 뭐 엄청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고리즘이 있고 얘한테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자습서를 만들어서 학생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죠. 자, 얘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합니다. 얘는 내 데이터에 따르면 고양이다.
고양이다, 개다, 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실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고양이들과 여기 들어가 있는 고양이들과 특징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용으로 보급을 한다는데 시타스에 있는 침해사고 정보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IP 들어가 있고 여기도 IP 들어가 있고 이것도 컴퓨터용 데이터고 이것도 컴퓨터용 데이터, 이거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분을 저희가 나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시타스에 들어가 있는 침해사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해서 IP를 주면서 공격자 정보다라고 공유를 해드리면 이건 공격자 정보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차단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됩니다. 악성 코드 정보를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뭐 방화벽에 넣으셔가지고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변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변종을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랜섬 노트만 조금 바뀌더라도 MD5 값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냥 시타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는 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케이스는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나중에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 2라고 대답을 해주죠. 근데 그 상황에서 1 더하기 2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더하기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시타스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정확히 찾아내지만 1 더하기가 2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저희 데이터셋이 하는 것은 그 더하기라는 게 뭔지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여러 가지 줘서 1 더하기 1은 2고요. 2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 알고리즘이 더하기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혀 틀린 값인 자, 4 더하기 5는 뭡니까? 라고 그러면 기존의 시타스를 가지고는 대답을 못 합니다. 뭐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우연치 않게 4 더하기 5라는 데이터가 앞에 있으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까 더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4 더하기 5는 9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CTI에 들어가 있는 침해 사고 정보는 방금처럼 정확한 정보, 알려진 정보, 백신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상을 그 시점에선 정확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 알고 계시듯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격이라던가 변종이 발생했을 때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덧셈을 할 수 있는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딥러닝 부분에 넘어가서 사실 그 딥마인드도 이쪽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전부 다의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개예요, 얘가 고양이예요, 얘가 무슨 케이스예요, 사람이 다 적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만든 데이터도 전부 다 저희가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라벨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못 만드는 거죠. 자, 비지도 학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진들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알고리즘에 넣는 거예요. 알고리즘 넣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분을 해봐라. 우리는 안 알려주겠다. 사람은 안 알려주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은 얘가 구분을 짓습니다. 뭐 귀가 뾰족한 애가 있고요, 코가 뭐 동그란 애가 있고요, 눈이 2개 있는 애가 있고요,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2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네가 구분된 거는 이 부분은 고양이라고 하는 애고요, 이 부분은 개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정말 모르는 것도 얘가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언노운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AI 부분에서는 아직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ISP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뭐 악성 코드라든지 악성 타이틀을 차단할 때 뒤쪽에 계속 보면 저희가 증명을 붙입니다. 이게 악성 코드예요. 이런 악성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얘가 악성 코드기는 악성 코드인데요. 저희는 왜 잘 모르겠고 이 인공지능이 악성 코드라니까 악성 코드입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연구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아마 싸이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이렇게 분집을 줬는데 이유가 왠자라는 것을 연구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저희가 편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빨리 돌아와서 사이버 보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하실 건 이제 뭐냐면은 사이버 보안은 AI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ROI가 안 나왔다라는 거고, 저희는 여기 보인 것처럼 ROI가 필요한 상황이 왔어요. 언제냐면 아까처럼 딥마인드, 알파고 때도 비슷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APT 공격이라는 게 2013년, 14년도에 한창 저희 보안업계의 화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마케팅 용어였겠지라고 했는데 정말로 써먹고 공격을 당하고 발생을 했네요. 자,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2010년도 초반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어벽만 있으면 모두 막을 수 있어요. 백신하고 방어벽 깔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녔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방화벽조차도 없었거든요. 백신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방화벽하고 백신만 깔아주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자, APT를 찾으려면 공격 징후를 찾아야 되고, 공격 징후를 찾으려면 저희가 정보를 더 얻어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장비들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파이어월만 붙이면 안 되고 IDS를 붙여서 봐야 되고, IPS를 붙여야 되고, WAP를 붙여야 되고, 시스템 로그를 봐야 되고, 웹 로그를 받아야 되고, 종합 관제를 해야 되고, 네, 점점 뭐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안업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처럼 빅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 분석을 해서 이 결과 이게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좋다, 악성 행위라니까 이건 악성 코드인데 얘랑 같은 사람이 만든 걸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은 답답한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코드에서 같은 사람이 맡은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이 코드에서 저 사람이 만든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은 어떻게 하는데? 글쎄요. 네, 지금 현재 악성 코드 어널라이징 다는 아닙니다.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옵니다. 악성이라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 연관 분석이라는 것은 이 코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코드 내가 어디서 느낌이 오는데 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인재들은 아까 전에 설명을 어떤 분이 해주는데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어요. 가트너라던가 블룸버그라던가 미국 여러 가지 잡지나 세계 WF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내는 거 보시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인재가 늘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370만 명 정도가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인원이 400만 명입니다. 뭔가 좀 숫자가 이상하죠? 사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적으면 내 봉급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어쨌든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시간에 1개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10개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100개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값은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악성 코드가 몇 개가 나올까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하루에 발생한 서스피시어스 의문스러운 파일의 개수가 700만 개예요. 한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분석한다라고 해도 사실 성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10개,
100개 정도로 해보죠. 그럼 700만 개를 분석하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밤새도록 일을 하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대두가 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개고양이 문제도 못 푸는 그 멍청한 녀석에서 사람도 이기는 어떤 훌륭한 녀석이 나타났고, 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좋다. 이걸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얘가 결국 아직까지는 사람을 1대1로 매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악성 코드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것처럼 700만 개를 해야 될 거를 7만 개, 700개로 줄여줄 수는 있지만 분석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로그, 예전에는 그냥 방화벽 로그만 쭉 보시면 돼요. 공격 파일 몇 개. 자, 지금은 어떻게 되죠? 서버 6개에서 들어오는 거에 시큐리티 이벤트 전부 다 발생하고, 얘는 사람이 정말 한 거냐, 뭐 어떤 사람이 USB 꼽았다 놨다도 다 뜨는 거고, 이쪽에는 패치 하나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또 패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정신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아까처럼 말처럼 일은 엄청 늘어났는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약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뭡니까? 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뭔지 모르지만은 일을 시키는 녀석이에요. 일을 시키는 녀석인데 얘가 성능이 좋냐 나쁘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학습 분야에 있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이 있으면은 얘를 학습시켜 가지고 대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현재 기준입니다. 나중에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셋은 그러면 아까 뭐라는 거냐? 자습서와 같은 역할로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 녀석이 똑똑해지는데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학습시킬 데이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처럼 제가 덧셈 얘기를 했어요. 덧셈 얘기를 해서 얘한테 아주 훌륭하게 학습을 시킨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얘를 가져가 가지고 자, 입력 계산을 해봐 라고 했는데 입력 값이 A, B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안 되죠. 왜? 나는 덧셈을 가르친 녀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애를 고치던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작업을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IDS도 있고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하도록 하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21년도에 구축한 데이터셋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침해 사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악성 코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뭐냐? 뭔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학습했던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비슷한 녀석이 있으면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시킨 데이터는 뭐냐?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떤 역할을 잘할까요? 악성 코드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얘가 악성 코드냐? 그러면 이 알고리즘 답합니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큼 학습시키냐에 따라 틀린 거고, 나중에 보시면 뭐 정답률이 얼마냐, 오답률이 얼마냐, 뭐 이런 게 쭉 F1 값이 얼마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서는 얘가 사람이 질문합니다. 얘 랜섬웨어니? 그럼 얘가 답변을 잘 할까요? 잘 못합니다. 왜? 저는 몰라요. 저는 악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얘가 랜섬웨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잘 대답해 줄 리는 없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이 안에 있는 질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걸 지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그냥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딴 것보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수집 건수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18년도엔 3.5억 건이었던 게 3년 사이에 거의 두세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이제 코로나라는 녀석도 있었지만은 아까처럼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으니 어떻게 되냐? 랜섬웨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재밌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WF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엉뚱한 걸 집어넣으면 엉뚱한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그 필드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미 국방성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데이터셋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장 최근에 있는 게 이제 캐나다 서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셋 정도가 아마 구하실 수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일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CTI 했을 때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예.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도 이걸 만들 때 대단히 힘들었어요. 왜? 저희가 데이터는 드릴게요. 근데 우리 회사인 거는 숨겨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IP 주소하고 잔뜩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앤드류 응이라는 분이죠. 뭐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계시다가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뭐 이쪽에 구루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 컴피티션이라는 걸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아까 전에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지금 시점에서 결정짓는 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냐? 좋은 질문, 좋은 알고리즘이죠. 두 번째, 좋은 데이터셋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알고리즘을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각각 증가치들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경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뭐 저희가 이런 만들게 된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AI 데이터셋을 구하시려면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욕을 먹어가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공유를 하자라는 게 아주 간단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인공지능 하시는데 저희도 인공지능의 사이버 보안해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GPU 장비 다 아시죠? 가격 엄청나게 올라간 것. 두 번째 사람, 아까 모델러입니다. 모델러, 라벨러, 기타 등등 해서 사람들이 설계도 해야 되고 라벨링도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데이터셋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앞에 두 개지는 솔직히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제공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데이터셋을 제공하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겪은 거는 이게 없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증명하기도 힘들고요. 표준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CTI 만들어서 사실 시스타스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공유를 다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고 계속 문제 없습니다. 주셔도 돼요. 저희가 뭐 나중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걸 왜 안 줬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고 그냥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만드는데 한 5, 6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실 믿고 있었던 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키사라는 조직에서 이제 그 침해 사고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침해 사고 조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공유를 다 못해 시타스를 통해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 내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샘플링하고 라벨링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현재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공유를 하려고 했더니 이 역시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정보통신망법에 보시면은 악성 코드를 유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AI를 학습시키려면 악성 코드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희가 이거를 제공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공유만 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저희 회사에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반출은 못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뒷부분에서는 이제 너무 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편하게 접속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 처음에 21년도에 구축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실패하면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실패하지 않는 접근 방법을 취했습니다. 뭐냐?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침해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데이터셋들은 필요로 하실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 만들어서 어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사용될 것만 잘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저희가 공개된 상황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큰 데이터셋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총 다 된 게 한 3페타 정도 되는데 저장 공간도 문제가 되고 공유하는 공간도 문제가 돼서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실증을 하면서 어떻게 나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밖에 나가시면은 저희 부스가 있는데 그 앞에 저희가 실증한 데이터셋을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겁니다. 항목들 같은 경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가져가셔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이 침해 사고 1억 건, 이제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침해 사고의 데이터를 저희가 사실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냥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게 어느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실증 시스템을 만들고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재현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저희가 다른 외부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에 있는 것들을 직접 발생을 시켜가지고 했고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삭제해가지고 가져가서 사용하시는데 문제없게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1차 지금 시험 평가로 해서 저희가 한 15개, 20개 이렇게 기업, 연구소, 그 다음에 기관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일단은 지금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실증 사례니까 이 책이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시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세한 건 돼 있고요. 총 20개 업체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8개 정도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었죠. 보시면은 KT, 넥슨, 지역정보개발원, 솔라디오, 보안 업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침해 관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우선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계셨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되게 접근하기 편했습니다. 그냥 저희 데이터셋 제공해드리고 학습시켜서 비교해보자 라고 했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가진 데이터셋을 학습을 추가시키고 나머지와 비교를 해서 결과를 비교했을 경우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소한 10%에서 20% 이상 탐지율이 증가가 됐고요.
탐지 시간도 거의 20분 걸리던 걸 5분까지 줄이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고 관제 하실 때 보면은 최신 데이터가 얼만큼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KDI 그 자체에서 못 찾아내니까 아까처럼 하나의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킬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찾아내는 건 잘 찾아내는데 못 찾아내는 건 절대 못 찾아냅니다. 왜? 아까처럼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학습을 시켜야지 이게 훨씬 더 잘 찾아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넥슨 코리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700만 개 정도 악성 코드,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분석을 해서 사람이 달라붙어서 분석을 하는데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악성 코드를 검색하는 엔진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전처리를 시켰습니다. 700만 개를 집어넣고 그 인공지능에서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녀석들만 뽑아냈고요. 그 뽑아낸 것만 분석을 해서 하다 보니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보시면 되고요. KT에서도 이제 사실 여기도 메일 시스템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내 메일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첨부되어서 왔는데 이게 악성 행위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라는 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KT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이제 저희 쪽 데이터까지 합쳐가지고 만든 학습 모델을 서로 비교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탐률과 그다음 미탐률이 정탐률은 쭉 증가했고 미탐률이 감소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하고 책을 만들고 그다음 시범 운영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만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AI 학습, 그 구조부터 환경부터 만드는 것부터 다 필요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아까 전에 데이터셋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침해 사고 악성 코드 부분이었고 올해는 보시면 세 가지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분야, 능력 보안제, 위협 프로파일링 분야가 있고요.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 어떤 저희가 업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신지 여쭤보고 그거에 대한 니즈를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쪽의 의견을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 명함 같은 거 주시면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다 메일을 보내드려서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거를 저희가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에 응답을 좀 많이 활발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괜찮은 데이터와 원하시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